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봄에는 이사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들과 관련 법안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지난 몇 년간 화두였던 재건축 시장, 분양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침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의 성과는?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미분양 세대들이 다소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특히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환원할 때 환원 이율을 높이 잡아서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 안정, 이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할까? 전셋값이 7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했고요. 그리고 또 저금리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전세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로 다 전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주는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수요만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매매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시장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다소 왜곡되어 있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많지 않았던 부분들, 부동산 거래 제약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약들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새 가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이 작년 6년 만에 국회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작년 연말 국회 처리가 되면서 바로 공포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경기가 활성화돼서 앞으로 많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택 수요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함으로써 분양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공동주택 가격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는데요. 2005년에는 공공택지에 먼저,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도 전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에 부딪히게 됐고 2012년 9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현행 법률에서 민간택지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소한의 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주택부분에서는 보다 좋은 고급 주택을 또 좋은 자재를 넣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유자 입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고 그렇지만은 또 공공 분야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서민들의 주거 마련이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또 분양가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또 근원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 민간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법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떠할까? 기존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그 시행자들 입장에서 금융 비용이 분양가에 적절히 반영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에 다소 차질을 빚어왔던 부분들인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신규 분양 시장이 화랑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나면 어찌됐든 분양가가 평당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차익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존에는 미분양으로 있었지만 그 주택들이 지금 이제 다시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올해 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할 주택은 모두 15만 3,69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공급 계획 물량인 8만 9,493가구와 비교해 72%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주택 공급 물량입니다. 그러나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데요.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미분양 증가와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공공택지에서의 고분양가 또한 우려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공공택지 자체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뭐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택지 내에서조차도 수많은 공사들이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많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게 민간 택지라든가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고분양가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면 뭐 공공택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조차 충분히 고분양가가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우려의 목소리도 수렴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 중 나머지 2개 법률은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법률들, 그 내용과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봅니다. 통과된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돼 2014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그 유예 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 재건축 조합원은 1가구 1주택만 분양 가능하던 것에서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부동산 3법 중에 하나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1987, 8년도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입되었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추진 이후의 구성 단계에서 종료가 되는 준공 단계의 그 지가 차액을 개발이익에서 50% 이상 환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유예됐다가 금년도 1월 1일 날 다시 시행될 직전에 국회가 이거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이제 유예가 됐는데, 역시 강남을 비롯한 서초, 송파 지역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나.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로 전국 약 18만 4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79개 구역 약 10만 7천 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서울은 85개 구역에서 6만 1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이번 법 개정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은 50년 이상, 60년 이상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20몇 년이라고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주택을 잘 지어서 오래 쓰는 인식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과연 20, 30년 후에는 재건축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면 과연 사업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본적인 이제 물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짓는 건설업체보다는 이걸 좀 관리하는 시장이 앞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됐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입법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발의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그 자세한 내용과 향후 여야의 논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치솟는 전셋값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월세화. 이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그 전월세 전환율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낮은 거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연 10%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의 4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2%죠. 그러니까 지금 8% 이하로 잡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서울시의 전월세 전환율이 7.7%라고 합니다. 물론 법 안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은행 이자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이게 월세를 또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3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전환을 더 촉진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서민분들의 이제 주거는 더욱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월세 전환율 개선과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가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은행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율의 그 전환율을 갖다 낮추고 또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세입자로서는 상당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조정위원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정한 정도의 어떤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되게 되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규정했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또 임대인, 임차인 보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해 그 상한 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주거 안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 복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올해 6월까지 운영될 특위에서는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 기간의 연장 등 서민주거 복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매매가 가능한 그 수요자들이 매매를 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전세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기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부터 민간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아주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 전세 금액이 좀 안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 국회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서민 그 주거 안정을 위해 갖고 국회에다가 서민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전세 월세 전환율 문제도 최종 논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의 보장 문제, 연장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텐데 앞으로 이 서민 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정말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해서 또는 세입자들을 위해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주거 안정이 굉장히 시급한 그 과제고 특히 전세 시장의 안정이 중요한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부동산 3법 처리로 부동산 시장에 이 온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치솟는 이 전세가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책 앞으로 정부와 저희 새누리당이 정성을 들여야 될 그런 일입니다. 국회에 서민주거 복지 특위가 만들어져 있죠. 앞으로 이 특위를 통해서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공급과 또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취약계층 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주택 구매 자금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씨름하는 렌트 푸어, 우리 이웃들 혹은 바로 내 모습이 현재 우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최근 5년간 적설과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여 건, 사상자는 약 4만 명. 특히 터널 진입구와 출입구, 급경사로 등에서의 적설과 결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가 어렵고 장시간 교통정체 등 2차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터널, 교량 등 겨울철 결빙이 예상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또는 보수하는 경우 제설 및 재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제설 및 재빙시설은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내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식습관의 소구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 급증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 질환 관리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위해 중앙 심뇌혈관 질환센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및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다양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 액수만 해도 무려 2,869억 원에 이르는데요. 특히 살인, 상해, 자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 사기도 함께 증가해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까지 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보험 목적물을 손괴, 은닉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고와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구미 외제차 사고, 모두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사고였는데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약 3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해
상습 음주운전자 근절을 위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에는 3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할 경우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험 사기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언제나 떠나는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공항은 여행의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행의 기쁨도 잠시,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밟아야 할 출국 수속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행 가기 전에 보통 공항에 몇 시간 전에 오세요? 2-3시간 전에는 오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탑승 수속할 때 가장 많이 걸리죠. 여기서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어떠세요? 20-30분 기다리는 거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불편하긴 하죠. 출국 수속을 마치는 동안 기다림은 필수. 기다림도 하나의 과정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저분들은? 기다림도 제재도 없이 논스톱으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는 여권 정보와 지문, 안면 인식 등 바이오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는데요. 17세 이상 복수 여권 소지자라면 사전 등록 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합니다. 각자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모두 바삐 움직이는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출국까지 거쳐야 할 것들이 많아 2-3시간 전에 와도 빠듯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비행기표를 발급받고 출국장에서 본인 확인 후 보안 검색대를 거쳐 출국 심사장으로 가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곳이 바로 출국 심사장. 보안을 위해 가장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아, 너무 좋으시겠다. 네. 출입국 심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많이 걸리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뭐 친구들 얘기 들으면 많이 기다리면 30분 정도 넘은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네.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기다리다 보면 좀 짜증도 나고 빨리 하는 게 저희도 좋죠. 이 같은 승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라는 게 어떤 제도인가요? 공항 항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이 본인 스스로 출입국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승객의 여권 정보와 바이오 정보, 즉 얼굴 사진과 지문 정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음으로써 심사관 없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 자동 출입국 심사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이용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편하죠.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잡았어야 될 걸 지금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잡고 그냥 공항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일반 심사대 이용할 때는 어떠셨어요? 좀 많이 기다렸죠. 아까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고 그 심사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눈도 맞춰야 되고 좀 불편했죠.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항 등록센터에서 미리 등록만 하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단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등록해 볼게요. 등록센터는 전국의 공항 어디에나 있는데요. 인천공항의 경우 3층 체크인 카운터 F구역에 있습니다. 사전 등록하러 왔는데요.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등록하는 데는 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분밖에 안 걸려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민등록을 한 성인의 경우에는 여권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권을 등록하고 지문과 얼굴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양손 두 번째 손가락 지문 찍으실게요. 본인 확인 절차의 하나인 만큼 지문 인식이 안 될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안면 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앞에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잘 나왔나요? 확인 가능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등록 확인 스티커를 여권의 마지막 장에 붙이면 그동안 번거로웠던 출국 심사도 끝입니다. 물론 입국 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등록이 완료되셨고요. 네, 등록 스티커 부탁드리고요. 한번 등록하시면 여권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이용 방법 껴드릴 거예요. 여권이 바뀌시면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정말 금방 끝나네요. 이처럼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는 만 17세 이상 복주 여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는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눈높이가 달라 바이오 인식 사용에 무리가 있고 성장기다 보니 얼굴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간편한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을 판독기에 대고 안내에 따라 지문 인식기에 검지를 찍은 후 얼굴 사진까지 찍으면 출국 심사가 끝이 납니다. 정말 쉽죠? 이렇다 보니 이용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재 210만 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3,1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19,000명 정도가 하루 이용하고 있고요. 이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17%에 해당합니다. 실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심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일반 출입국 심사에 비해 자동 출입국 심사는 거의 논스톱으로 신속하게 끝납니다. 이처럼 빠르고 간편한 자동 출입국 심사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등록한 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올려주세요. 정면에 카메라를 보세요.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과 12초 안에 심사 끝! 그런데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혹시 보안상 문제는 없을까요? 자동 출입국 심사의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가 그 편의성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출입국 심사는 출입국 심사관이 여권 정보와 여권 명의인을 눈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확인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출입국 심사의 경우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서 신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심사보다 보다 더 정밀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 해외 여행객 수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간편하고 편리한 여행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진짜 여행 가고 싶다. 인천공항은 최근 자동 출입국 심사대 3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종전보다 2배로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굳이 공항이 아니더라도 서울역이나 도심공항 터미널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해외 출장이나 외국 방문이 잦은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for two, though you never knew you were my reason. I've gone much too far for you now to say